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2차 소환에서 출석한 지 1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이번엔 진술 거부 없이 조사가 진행됐는데 특검은 조사 결과를 검토해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고검 청사를 나갑니다.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체포 방해 지시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소환 추가로 있으시 응하실 겁니까? 오전 9시 4분에 시작된 조사는 저녁 6시 34분 끝났습니다. 앞서 1차 조사 당시엔 경찰이 진행하는 조사를 거부한 탓에 실제 조사 시간이 5시간 5분에 불과했지만 이번엔 배달 설렁탕을 먹은 점심시간 1시간 정도를 제외하면 8시간 반 동안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입장을 설명했는데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밤 11시 반까지 5시간에 걸쳐 조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체포 방해 혐의와 국무회의와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외환 혐의 등 이번 조사를 위해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조사 결과를 검토해 추가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인데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서는 첫 소환 때에 이어 계엄 전 국무회의가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특검은 수사 중인 국무위원들이 전부 혐의가 의심되는 피의자 신문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관련 수사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 시작 직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먼저 나서 국무회의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1차 소환 조사 이후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부터 안덕근, 유상임, 이주호 장관을 줄 소환한 걸 두고 일각에서 당시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전부 피의자로 조사한다는 식의 주장을 했지만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특검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시도라고 본다며 불쾌감도 숨기지 않았는데 전 정권 인사들을 겨누는 정치적 특검이라는 프레임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그러면서 이주호, 유상임, 안덕근 장관은 실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상황을 이례적으로 먼저 공개한 건데 이로써 특검의 국무회의 수사 방향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새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로 특검은 이들이 회의 소집 단계에서부터 배제돼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건 아닌지 집중적으로 수사해왔습니다. 입증될 경우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새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1차에 이어 2차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특검은 국무회의 의혹 규명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내란 특검은 이번에도 지난 1월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혐의부터 추궁했습니다. 수사 효율성을 고려해 1차 때와는 달리 조사는 부장 검사가 맡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부했던 경찰은 배석해서 지원해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대통령실에 들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경호처의 벽에 막혔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부터 캐물었습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도 같은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자로 나선 박창환 총경이 윤 전 대통령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됐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억수, 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직접 진행하고 박 총경은 그 옆에서 지원했습니다. 애초 특검은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거라고 밝혀왔지만 조사량이 많고 수사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해서 지원만 맞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조사 당시엔 박총경이 진행한 피의자 신문 조사에 서명도 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오전 3시간 동안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한 조사는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경호처 간부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한 정황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계엄의 빌미로 삼으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미 상당수 군 관계자 조사도 마친 상황인데 내일은 외환 의혹의 핵심 관계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 영장 심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서 박정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혐의의 핵심은 북한 무인기 침투 논란입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의도적으로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긴장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비상계엄에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난 1차 조사 당시 외환 혐의 관련 기본 내용을 물은 데 이어 지난 1일엔 드론작전 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했던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외환 혐의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는데 특검 관계자는 준비한 질문지는 모두 마쳤다면서도 외환 혐의의 경우 추가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기밀과 연관이 깊은 만큼 외환 의혹 관련 조사 상황이나 진술 등은 일체 비공개한다는 게 특검의 기본 원칙이지만 이미 상당수 군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기밀 부분은 특검 소환 대신 직접 찾아가는 등 방식도 강구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외환 혐의는 특히 기존 검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만큼 특검의 집중 수사가 필요한 영역으로 꼽힙니다. 오는 7일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북한 공격 유도 내용 등 조사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해 추가 영장이 발부된다면 특검 수사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과 공모관계 입증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외환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는 만큼 법리 검토도 계속 이어갈 거로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 일가를 출국 금지 조치한 가운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3년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최은순 씨, 김건희 씨 일가는 송파에서 고속도로 시작해서 자기네 땅으로 20분이면 왕복이 가능한 곳으로 고속도로 종점 변경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원 전 장관은 논란 이후 사업을 전면 중단하면서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출범 직후 경찰 수사팀을 만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본격 수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만 의혹이 불거진 지 2년째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 분석과 국토부, 양평군 등 관계자 소환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결국 사업이 최종 중단된 만큼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인 김 여사까지 겨냥할 수 있느냐도 하나의 관문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장 150일 이내 16가지 의혹을 모두 들여다봐야 하는 가운데 당분간 개별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속도를 맞추고 핵심 혐의점을 추리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가 경정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새 정부 첫 번째 추경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을 보고받고 지급 과정에 혼선이 생기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원 금액이 늘어납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입니다. 여기에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금도 달라집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겐 3만 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내수 시장의 활력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지급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카드사와 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식도 신용, 체크,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형태로 선택하면 됩니다. 기억할 것은 쿠폰 신청 첫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요일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할 수 있고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 쿠폰 1차 신청 기간은 9월 12일까지라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쿠폰 사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해당 시에서, 도 지역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말일까지 2차 소비 쿠폰 10만 원 지원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정부가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예산이 본격적으로 풀립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거란 암울한 전망 속에 경제 반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17조 3천억 원은 경기 진작에, 5조 3천억 원은 민생 안정에 쓰입니다. 소비 쿠폰 예산 12조 2천억 원을 비롯해 다음 달부터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가전을 사면 10%를 돌려주는 사업에 3천억 원이 쓰입니다. 추경 4천억 원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탕감해주는 데 투입됩니다.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우려가 제기된 만큼 주식 투자로 인한 빚이나 유흥업 채무는 제외하고 정말 갚을 수 없는 빚만 소각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내수 부진과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숨통을 트여줄지 주목됩니다. 전 국민 소비 쿠폰의 경우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례에 비춰봤을 때 20에서 40% 정도의 소비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0.8%로 예상되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1%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추경이 될 경우에 올해는 0.1%포인트, 반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이. 1년 전체로 하면 0.2%포인트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추경과 더불어 경제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년도도 그렇고 이런 소비라든가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환경 조성은 당연하게 같이 또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죠. 또 추경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올해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31조 8천억 원 규모 새 정부 첫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한뜻으로 민생 회복에 앞장서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협치는 실종됐다며 묻지마 추경이자 독재 예산이라고 거듭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속전속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두고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민생회복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시작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전 국민에게 신속히 이뤄져 지역 경제의 단비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집행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일정 지연에 항의하며 추경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네, 저희 내부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지만 함께 기다렸다가 여야가 함께 추경안을 처리해서 협치의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수차례 연기하며 제대로 통보도 없었던 여당에게 협치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추경안에 야당이 제안한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며 묻지마 추경이자 독재 예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그저 선거용 돈풀기에 불과합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되살아난 105억 원 규모 특활비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와 달리 지침대로 특활비를 소명하겠다며 투명한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당내 이견이 표출된 검찰 특활비 부활을 두곤 검찰개혁 완료 뒤 집행이란 부대 의견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심은 핑계고 특활비가 추경의 본심이었느냐며 야당 시절 민주당이 삭감했던 특활비 부활은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표했던 추경안을 처리한 여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야당이 악법이자 협치 파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여야 강대강 대치가 더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연일 속전속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힘을 실으면서 탄력이 붙었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오기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백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한 차기 당권주자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선명성 경쟁 속에서도 손을 맞잡고 검찰청 해체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개혁 의지를 밝힌 이들은 추석 전까지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전히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저는 뜸이 다 들 대로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30일 회견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속도전에 은근한 힘을 실었습니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기소하려고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악화했다거나 자업자득이라는 직설적인 말로 핵심 공약인 수사 기소 분리에 후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내 온건파로 야당과 협의를 강조하던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도 휴대전화 메모에서 보듯 대통령의 신호에 응답하는 듯합니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TF를 구성하면서 개혁은 3개월 안에 끝내는 게 가장 효율성 높고 효과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큰 틀은 좀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낫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제도의 완전성을 위한 부분 보완들이 필요하다면 그 추가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시점에는 잠정 합의가 이뤄진 셈인데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은 국민과 우리 법체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검찰 폐지 법안이 헌법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검찰을 없애는 것이 개혁의 완성이냐는 질문에 국민 공감대가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면 입법 과정에서 야권은 물론 학계, 검찰과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안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반 사안별로 대여 투쟁의 수위를 달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전국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수 야당이라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내부적 자강 노력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가 성적을 가늠할 변수로 거론됩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정권 교체 뒤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임명동의안 표결 보이콧과 규탄 대회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지만 민주당은 보란 듯 넉넉한 가결로 응수했습니다. 본회의장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피고 김 총리와 사진을 찍으려는 셀카 행렬이 줄을 잇는 등 자축 분위기는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대통령은 앞에서는 협치를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행동대장처럼 뒤에서는 힘으로 소수야당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중 플레이입니다. 정권 교체 한 달, 107석 소수야당은 여당의 입법과 정책 추진을 모두 막을 수는 없는 만큼 강경 대응과 타협책을 그때그때 결정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상법 개정안을 절충 처리한 게 대표적입니다. 대신 추경을 통해 대통령실 특활비를 부활시킨 민주당을 내로남불로 지적하는 등 사안별 핀셋 비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던 특활비를 이렇게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백지 증액을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뻔뻔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특활비 타령 그만하시고 민생 회복,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3040 의원들은 김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고액 수입 논란이 제기된 출판기념회 근절을 촉구하는 등 정치개혁을 고리로 여당과의 차별화에 힘쓰는 분위기입니다. 형식은 책의 출간을 알리는 행사지만 실상은 규모를 알 수 없는 돈이 오가는 그림자 후원회였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실종된 야성을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여당의 입법 폭주 중단을 요구하며 6박 7일 동안 철야 농성을 진행한 나경원 의원은 전장을 옮기겠다며 또 다른 방식의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파탄내는 것을 무작정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기력하지 않는 야당의 모습을 알리는 그런 작은 몸짓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의 대여 투트랙 전략은 정권 초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여대 야소 한계 속 당분간 여론전에 기댈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 신뢰를 회복할 당 내부 반성과 쇄신 등 체질 개선 의지도 전략 성패의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새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가 서둘러 협상팀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통상본부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실리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상호관세 유예기한 종료를 앞두고 곧 새로운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 어느 나라에 얼마나 관세를 매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미국을 다시 찾은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상황이 급박하고 가변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트럼프의 서한을 받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관세 유예 연장과 조기 합의 도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용주의적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국 시점은 좀 유동적으로 해놨습니다.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 카드로는 한미 간 제조업 윈윈 전략을 꼽았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 제조업 재건에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4, 5년 중장기로 볼 때 미국과의 어떤 이런 중요한 산업에 있어서의 산업 기술 협력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 썸으로 그렇게 좀 협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미국을 찾는 위성락 안보실장관은 통상과 안보 분야에서 올코트 프레싱, 즉 전면 압박 수비 전략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협상 진전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과 중국 또 일부 품목에 쏠린 우리나라 무역 집중도가 제조업 강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한국, CPTPP 가입 같은 과감한 무역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비중이 22%가 넘습니다.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등 제조업 상품 전반을 수입합니다. 수출로 보면 중국과 미국이 40%에 육박합니다. 대미 수출 비중은 지난해 중국과 비슷한 19% 수준입니다. 특히 대미 수출은 자동차와 그 부품, 반도체와 전자기기, 생활가전과 기계류 등 주로 세 품목에 쏠려 있습니다. 12년 전에 비하면 지난해 대중국 수입 비중은 6.6%포인트, 대미 수출 비중은 8%포인트 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중국과 독일 등 다른 제조업 강국과 비교해 수출국 집중도, 수입국 집중도와 수출 품목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고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미국의 제조업 유치, FTA 등 정책적인 면 외에 미중 무역 갈등도 원인이라고 KDI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은 중국산과는 대체재, 미국산과는 보완재 성격이 강합니다. 미국이 중국산에 관세를 올리면 한국산이 더 잘 팔리고 중국이 미국산에 관세를 올리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감소합니다. 무역 집중 현상은 경제 안정성을 해칩니다. 중국의 공급망 장악은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을 위축시키고 대미 수출 흑자 역시 미국 정부 경제적 통치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KDI는 이에 따라 무역 다변화 정책이 중요하다며 특히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CPTPP는 일본 등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는 데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많아 무역 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농산품을 개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됐던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갈등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일본과 어떤 그런 대화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농민들도 좀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KDI는 이번 통상협정이 잘 마무리되더라도 무역 쏠림을 그대로 두면 경제 안보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위해 카타르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휴전 협상 대표단이 현지 시각 6일 카타르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전날 미국이 제안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했다고 밝힌 만큼 양측은 조만간 휴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오랜 교착 상태에 빠졌던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중대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드론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군 기지를 공습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시각 5일 러시아 보로네시주에 있는 보리소 글렙스크 공군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지는 러시아 수호이 34, 수호이 35S, 수호이 30SM 전투기의 주둔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성명에서 활공폭탄과 훈련용 항공기 한 대 등이 있는 경납고를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 남부 최대 도시 카라치의 빈민가에서 5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무너져 적어도 16명이 숨졌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건물이 폭격을 맞은 듯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콘크리트와 철근 더미, 가재 도구가 뒤섞인 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붕괴 현장에선 잔해 제거와 실종자 수색 작업이 밤낮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무너지는 날벼락에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तो थोड़ी देर के बाद में पता चला तो बिल्डिंग मना गिर गई है। तो मैं ऐसे जो आया हूँ अपना छुट्टी लेके आया हूँ तो इधर देखा हूँ तो कुछ भी नहीं है, खाली बच्चे हमारे बाहर निकल आए हैं और बकाया जो हमारा जितना भी सामान वगैरह वो राग हो गया, खत्म हो गया। 사고가 난 곳은 파키스탄 남부 최대 도시 카라치의 빈민 밀집 지역. 카라치 지방 정부는
이 건물에 약 100명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건물이 위험해 2022년부터 매년 3차례 퇴거 명령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민은 퇴거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다른 주민은 붕괴 직전 금 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무허가 건축과 부실공사, 낡은 기반 시설로 건물 붕괴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2020년 6월엔 카라치에서 아파트가 무너져 2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일본 열도는 이른바 대지진설로 어제 종일 긴장감 속에 관련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공교롭게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1,300여 건의 지진이 계속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이지만 어제 일본 대도시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뉴스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유명 만화에서 시작된 7월 대재앙 예언일로 일본 열도는 종일 긴장감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でもあんまり信じてなかったので、ぐらいにしか思ってなかったですね. 공교롭게 어제 아침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5.4는 대다수 사람이 뭔가를 붙잡지 않고 걷기 어려운 수준의 흔들림을 말합니다. 다행히 섬주민 50여 명 모두 무사하고 건물 붕괴 등 피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름 동안 도카라 열도 소규모 지진이 1,300건을 넘어서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100여 건의 여진이 뒤따랐습니다. 이미 섬주민 10여 명은 섬을 떠났고 남은 40여 명도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수백 건에 그쳤던 것과 달리 횟수도 작고 강해지고 있다며 해저 화산 영향 가능성을 꼽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기자회견을 열어 도카라 지진과 겹친 것은 우연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만화 작가도 확정된 날짜가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What we can say today, scientifically based earthquake prediction is impossible. 앞서 일본 큐슈 지역에선 신모에 닿게 화산이 7년 만에 분화하면서 연기가 5,000m까지 치솟았습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자연재해에 대한 주의를 재차 당부했고 한국에서도 여행 안전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20대 남성이 어머니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모친을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화물차 2대가 충돌하면서 불까지 났는데 운전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 옷을 입은 감식 인력이 상가 안쪽에 보입니다. 20대 남성 A씨가 흉기 난동을 벌인 경남 창원에 있는 미용실입니다. 정오쯤 A씨가 미용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대상은 어머니인 60대 업주인데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가게에 있던 손님 2명도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A씨를 체포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곡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차 뒤쪽엔 시뻘건 불까지 붙었습니다. 오후 2시 반쯤 전북 군산 교차로에서 화물차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추돌 부분에서만 났다고 말씀드리고요. 진압은 그래도 금방 된 편이고 5분 이내에 진압했습니다. 택배 화물차를 몰던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곡물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건축 자재가 떨어져 있고 옆에는 다친 사람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낮 1시 반쯤 경기 하남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행인 2명이 다쳤습니다. 머리하고 다리가 좀 다치셨고 아무래도 머리를 다치셨으니까 저것도 찍어봐야 되고 3kg짜리가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경찰과 소방은 오피스텔 8층 높이에서 구조물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경제난 등을 이유로 자녀를 살해하려던 부모에게 법원이 자녀 양육을 들어 선처했습니다. 사법부의 이런 판단이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부모가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인 A씨는 온라인 도박 빚으로 늘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아내 B씨와 상의해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들도 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수면 유도제를 자녀들에게 먹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도중 잠에서 깬 자녀가 하지 말라고 울면서 말렸는데도 마음을 바꾸지 않은 이들은 다음 날 자녀들과 함께 차를 타고 죽을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적이 드문 한 공원 주차장을 택한 이들은 범행을 실행에 옮기려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재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울산지법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아내인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면 유도제 등으로 자녀들을 수차례 살해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아동들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위해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모가 처지를 비관해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에서는 50대 가장이 사업 실패를 비관해 일가족 5명을 살해했고 2년 전 울산에서는 40대 가장이 경제적 문제로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국제아동관리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이 최근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미수 형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 147명 중 66명이 부모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부모의 왜곡된 판단과 사회 안정망 실패가 맞물려 발생한 극단적 아동학대란 지적입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국가의 아동보호 체계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오로지 부모의 책임에게만 맡기는 구조에서는 보호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위기 신호가 이제 보이는 가정에 국가가 제때 개입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그 제도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살인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존속 살해와 달리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다뤄지는 자녀 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한 가정의 비극으로 보지 않고 온 사회가 관심을 가질 때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 아버지의 아들이면서도 법적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심정이 어떨까요? 이른바 이중호적 피해 사례로 추정되는 70대 살해자를 만나봤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70이 넘은 문인수 씨는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문순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른이 돼서는 문인수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본인이 개명 신청을 한 것도 아닌데 1970년대 초반 무슨 이유에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이름으로 살게 된 겁니다. 호적에서 갑자기 이름과 생년월일이 바뀐 이중 호적 피해 살해자로 추정됩니다. 생명 이름 주민등록을 다 바꿔놓은 다음에 개인이 그 고유인 생년월일 이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이걸 뺏어버리면 절대 모든 법에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돼요. 문제는 이로 인해 가족사가 전부 뒤틀리게 됐습니다. 큰아버지의 아들로 호적과 족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6.25에 참전했던 친아버지의 존재를 어머니로부터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문 씨는 이후 30년 넘게 발품을 팔며 아버지와 관련한 각종 자료와 기록들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노력 덕택에 지난 2023년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로 등록되면서 뒤늦게 명예를 찾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유족으로는 끝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인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심사 문턱도 밟지 못했습니다. 6.25 전후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불안한 시국에서 유일한 증거로 남은 부모님의 결혼 사진도 소용없었습니다. 자식이 효도를 하려고 해도 효도를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보훈청에서 예우하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우는 것하고 내가 이 문서를 할 적에 30-40년 걸리면서 아버지를 못 찾는 자식이 이게 사람입니까 제가? 나도 사람이다 이겁니다. 나도.
친아버지의 호적이나 제적과 관련한 공적 기록은 본적지나 관할 지자체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자관계를 회복하고 부모님을 호국원으로 안장시키는 게 마지막 소원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억울함과 원통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 지역 해수욕장 12곳이 지난달 조기 개장했습니다. 올해는 피서객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불만 대상이었던 바가지 요금의 근절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무더위를 피해 해수욕장을 찾은 인파로 모래사장이 북적입니다. 물놀이로 무더위를 식히며 이른 여름 휴가를 만끽합니다. 저희가 낚시하고 와가지고 피부가 많이 익었는데 바다 들어갔다 오니까 조금 물고기가 된 것 마냥 살 것 같습니다. 물 온도는 많이 미지근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원해서 좋습니다. 제주 지역 해수욕장 12곳은 지난달 차례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6곳이던 조기 개장 해수욕장이 올해는 2배로 늘었고 이후와 협재해수욕장 등 4곳은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야간 개장도 진행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편의용품 요금 인상 억제를 통해 해수욕장 이용객의 불만이 컸던 바가지 요금 근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회와 협의회 파라솔은 2만 원, 평상은 3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흥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없어지고 또 주변이나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인원 제한 없이 여러 가족분들이 같이 이용하는 거라고 하면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가격이라고는 생각 드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바가지 요금 근절은 물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관리 요원 배치도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서 소방대원들과 그리고 의소대원 그리고 안전요원, 해양경찰이 함께 튼튼하게 해수욕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도 강화돼 이용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제주 해수욕장에서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 경북 울진군 북동쪽 57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7.38도, 동경 129.8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7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기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미국 등 전통적인 서방 기부국들은 구호기금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하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한 시장. 주민들이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과 무력감을 호소합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과 식량 농업 기구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기아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자 지구와 수단, 남수단, 하이티, 말리는 긴급 구호 없이는 즉각적인 기근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의 전체 인구 210만 명이 9월까지 심각한 식량 불안정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이 중 거의 50만 명은 재앙 상태에 처하게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수단에서는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2,46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남수단, 항나일주의 13개 카운티 중 11개 카운티 주민들은 현재 비상 수준의 기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이티에서는 200만 명이 기아 위기에 대한 주요 국제기관인 통합식량안보단계 분류에서 가장 심각한 2가지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앞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거로 예상됩니다. Over the next few months, we're very concerned about the reduction in humanitarian funding, which will lead to a decline in assistance. That means smaller rations and reduced numbers of people receiving much-needed humanitarian assistance in some of the world's most vulnerable countries. 최대 자금 제공자인 미국과 전통적인 서방 기부국들은 국제 구호 지출을 대폭 삭감하거나 줄였는데
일부는 이 돈을 국방력 강화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여름철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모기 소리에 잠을 설치는 밤도 늘고 있는데요. 모기는 심각한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만큼 퇴치를 위해 유전자 편집 기술과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 기술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댕기열부터 말라리아, 일본 뇌염 등 다양한 감염병을 퍼뜨리는 모기. 전 세계에서 매년 70만 명이 모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필리핀의 이 마을은 댕기열 환자가 늘자 모기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기도 합니다. Ang nakakuha ko ng 9 pesos sa 45 pieces na kiti-kiti ang nakuha ko. May doon, mali, pambili ko ng kape, malaking tulong sa akin to.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아예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 모기를 만들어내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이렇게 실험실에서 태어난 모기를 야생에 풀어서 다음 세대에도 말라리아 저항성이 이어지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You release them in the field, they will be able to mate with the wild population, with the wild mosquitoes, and when they mate, all their progeny will become resistant as well. 질병을 옮기는 모기가 출현했다는 걸 조기에 감지하는 데엔 인공지능 AI가 쓰입니다. 모기가 덫에 빠지면 AI 알고리즘을 통해 종류를 식별해서 맞춤형 방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Identifying where the disease-carrying mosquitoes are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n the public health officials can go there and launch control efforts to prevent further outbreaks. 최신 과학과 기술을 동원해 모기를 퇴치하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인류가 일으킨 기후 변화로 모기의 서식지가 넓어지고 개체 수도 늘어나는 건 모기와의 전쟁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휴일에도 더위는 쉬어가지 않겠습니다. 서울은 일주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 강릉은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기승인데요. 한낮에는 33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4도, 대구는 26.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3도, 대전은 34도, 대구는 36도를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